세계정세회부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장기 전쟁은 이미 이 세기 21세기의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화약고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내놓은 28개의 조항의 야심적인 평화 계획이 돌연 등장하며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고 하니, 만일 사실이라면 장기화된 파괴적 충돌을 끝낼 외교 해법의 가능성을 연 셈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새어나오자마자 놀라는 지역을 넘어 국제 무대 전체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크림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러시아의 사실상 주권을 우크라이나가 인정하라는 충격적 조항을 비롯해 전례 없는 군사적 정치적 양보가 줄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걸음일까요? 아니면 열강이 각자 이익에 맞춰 지역 질서를 재조립하려는 또 다른 수법일까요? 전쟁이란 언제나 약한 쪽에 피로 쓰는 외교 문서의 잉크가 진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크라이나가 아슬아슬한 평화를 얻기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이 전략을 둘러싼 미국 내부의 갈등과 불일치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의 분석은 현재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추정이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열어보려는 시도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개 평화 계획 가운데 논란의 핵심을 짚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조항은 28비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다수 관측통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21번째 조항은 영토 문제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우크라이나의 여론과 전문가 집단과 정치권이 가장 강력히 반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크림과 루안스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두 주의 상당 지역에서 러시아 점령 상태를 영구 동결해야 합니다. 곧 이미 병합되었거나 사실상 지배 중인 지역이 러시아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크림과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사실상 주권 아래 있다고 공인됩니다. 국제법도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반응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말입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얼려두어 현지 경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양측이 맞닿는 경계를 고정합니다. 러시아는 이 5구역 바깥에서 점유 중인 소구역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되, 예컨대 하르키우주의 보브찬스크나 수미의 일부 같은 곳을 거론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아직 보유한 도네츠크의 잔여 지역에서 철수하고 그 지역은 국제 보증 아래 비무장 완충지대로 전환됩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상은 빈집 열쇠를 대신 맡겨두는 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러시아 영토로 세계가 인정한다면서 러시아군 배치는 금지한다니 금줄만 둘렀다고 늑대가 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제안은 현재 전선 고착을 기준으로 한 휴전안보다 훨씬 더 깊은 영토 양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 지역 또는 향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지역까지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지난 세월 러시아가 축적한 사실상의 지배 성과를 법제화하기 때문입니다. 도네츠크의 비무장 완충지대 방안 역시 명목상의 포장에 가깝습니다. 포장지를 아무리 윤기나게 감싸도 상자 안에 내용물이 바뀌는 법은 드물지요. 전쟁을 정의로 포장하는 솜씨야 늘 인류였으니까요. 다음은 6번째 조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 병력을 60만 명 이하로 제한하라는 요구입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군 병력은 25만 명 수준이었고, 현재는 8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됩니다. 주권국의 군력 수준을 타국이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이웃을 침공한 국가가 스스로 병력 감축을 선언해 주변 위협을 낮추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상식이지요. 6번째 조항은 불공정하고도 비합리적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말 드라마에서나 통하는 억지 설정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전면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는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으며 나토는 추가 확대를 하지 않고 러시아와 나토는 미국의 중재 아래 모든 안보 현안을 대화로 풀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과거의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찢어왔다는 역사적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폴란드와 발트의 세 나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나 소련은 1939년과 1940년에 이를 어기고 직접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 경험은 오늘의 동유럽 외교에 큰 교훈이 되었고 그 배신의 기억 때문에 폴란드와 발트는 러시아가 얽힌 어떤 안보 타협에도 극도로 경계하고 영토 보전과 주권에서는 일체의 양보를 거부합니다. 이미 속아본 사람에게 100번의 서명을 더 받아도 믿음은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1994년에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러니드 쿠치마 대통령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약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의 표적이 되면 유엔 안보리가 행동해 지원한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안은 과장이 아닙니다. 전쟁을 멈추겠다는 서약이 전쟁을 불러온 역사는 늘 가장 조용한 문장으로 기록되곤 하지요. 또 하나 논란이 된 조항이 24번째가 아니라 14번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를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대투자에 사용하고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상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자산이 아닌 별도의 1,000억 달러를 보태 서방 자금과 러시아 동결 자산을 결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잔여 러시아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 투자 기금으로 옮겨 양국 간 경제 개발과 협력 사업에 투입합니다.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의 고리를 만든다는 설계라고 합니다. 결과만 보자면 유럽은 돈을 더 내고 미국은 재정 부담 없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말로는 정의, 장부에는 수익,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배당을 챙기는 손길은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미국 정치권의 최상층에서도 메시지는 뒤엉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다수 상원 의원이 서로 다른 말을 내놓으며 28개의 계획의 출처와 성격을 두고 혼선을 키웠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참조해 협상 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미국이 받은 문건을 전달했을 뿐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방 언론과 내부에서도 모스크바의 이익에 편향된 러시아발 문서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에게만 전달했다고 했지만 정작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확장시켰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냉소가 절로 나옵니다. 의회 안의 이견도 노골적입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일부 상원의원 사이에 계획의 의의와 출처를 두고 공방이 있었고 마이크 라운즈 같은 인사는 워싱턴의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나토 가입 포기와 영토 양보 같은 대목이 러시아에 큰 이득을 준다는 논란을 낳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접근법을 둘러싼 내각과 의회의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의 신뢰성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반된 발언과 유출 소동은 미국이 분명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거나 중요한 외교 프로세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전쟁이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냐 방치냐의 문제로 퇴색하는 순간 피해는 언제나 최전선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바깥 세계는 묻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저울을 기울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졌고 고든 성정을 가진 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넓은 맥락에서 여러 상황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힘에 기대는 평화 전략을 빼놓고는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명분 아래에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는 늘 계산이 길고 문장은 짧습니다. 이제 미국의 힘에 기반한 평화 전략이 이번 사안에서 갖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베네수엘라 해역 바깥에서의 미군 활동을 계기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만 강해서는 안 되고 동맹도 강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맹이 스스로 강해지고 그 뒤에 미국의 힘이 서 있을 때 이 전략은 작동합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기에 미국은 일정한 평화 구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동은 아직 완전한 침묵의 평화와 거리가 멉니다. 동맹이 강해도 평화는 쉽게 영구화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동맹이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순과 불안이 가득한 세계에서 미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 세계의 분쟁 화약고를 홀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내부의 불안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전쟁은 총알만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총알을 만들 수 있는 손, 그리고 그 손을 지킬 의지가 필요합니다. 동맹이 강해지려면 자강의식이 전제입니다. 아시아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내 총리 체제의 일본은 스스로 강해져 미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런 일본이 있다면 인도 태평양의 불안 요인 속에서도 미국은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동맹들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거대한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외교와 경제의 압박 속에 조심스러움을 거두지 못합니다. 안보의 기둥은 여전히 미국이고 반면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 같은 복잡한 경제 관계는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한쪽 입으로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다른 손으로는 에너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이중 장면이 이어집니다. 말은 강경, 행동은 신중, 계산은 치밀, 전쟁의 장부는 숫자만 남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빌리면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 스무아홉 -10, 곧 19차례가 연속됐지만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자금이 오히려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025년 11월 중순 무렵 미국이 사실상 더 제재할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같은 대형 원유 기업까지 겨냥한 만큼 다음 수는 뚜렷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드가 바닥났다는 고백은 곧 전략의 피로감을 드러냅니다. 유럽연합 내부의 이견도 날카롭습니다. 동유럽의 일부 국가는 강경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의 핵심 국가는 외교 협상을 중시하며 자국의 전략적 경제 이익을 방패처럼 듭니다. 이 분화는 유럽연합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의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요컨대 앞으로의 전개를 미국에 과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유럽이 얼마나 단호해질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은 먼 나라의 힘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의 결기로 끝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역량과 크렘린 억지력과 공정성 면에서 세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8개 평화 계획의 초안이 러시아판을 번역한 듯하다는 미국 의회 내부의 비판은 갈등을 정점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3일 일요일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미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하며 이 전쟁은 모두가 패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무엇보다 앞서 살핀 대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불리한 조항들이 백악관 초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혹여 이 요구들이 크렘린의 바람과 맞닿아 있다 해도 동시에 워싱턴의 계산과도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계산이란 바로 유럽을 향한 강압적 치킨 게임, 트럼프 특유의 호가호위가 아니라 호가후려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저서 협상의 기술은 포커식 허들을 높게 세우고 상대를 출발선부터 지치게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처음엔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요구를 끌어올려 유리한 기준점을 만들고 상대가 진지함을 느끼도록 압박한 뒤 마침내 내가 이기고도 져준 듯한 합의로 귀결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불리한 평화 청사진 앞에서도 유럽이 담담하게 미국 의존을 지속한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계산은 계속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유럽연합협상단은 제네바에서 24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시 병력 상한을 80만으로 둔다든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전 회원 만장일치 원칙에 따르게 하되 평시 상시 사령 체계 아래 나토군의 장기 주둔은 하지 않는다는 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와 크림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유럽연합이 인정하지 않되 당장은 러시아의 임시 통제를 용인해 향후 반환 협상을 이어가자는 점, 평시 국제 병력의 현존을 허용하되 전적으로 나토 지휘에 두지 않는 절충,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한 즉각적 정전 후 영토 협상을 진행하자는 우선순위, 미국의 후원을 전제로 한 나토 저조항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 자포리자 원전의 국제관리 전환과 전력의 양측 배분 같은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은 아름답지만 전쟁이 멈추게 만드는 장치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참여한 제네바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 협상에 큰 진전을 믿기 어렵지만 좋은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번 회담이 평화 프로세스 출범 이후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을 수 있다며 서명과 이행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늘 그렇듯 모든 문장은 여지를 남기고 모든 여지는 힘의 크기를 재보려 합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유럽연합 대표단은 추가 입장 표명 없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8개 계획이 던진 충격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지에서 더 단합되고 더 과감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오랫동안 평화의 배당을 누려온 유럽이 스스로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서방우는 불안정하고 중동은 아직 고요하지 않으며 인도태평양에는 갈등의 불씨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최근의 중일 긴장 이후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더 많은 자원을 내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의 평화는 유럽의 어깨가 떠맡아야 합니다. 정의란 말이 총성과 함께 휘발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추정과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찰과 토론이 이 채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